교수님. 형민아 왜? 그 뭐지? 지금 2교시로 이제 새로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강의 그 시청하는 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2교시. 그래? 그럼 지금 네. 뭘로 들어왔어, 니네? 지금 원래 1교시 그 6시 걸로 들어왔어요. 6시 걸로? 잠깐만. 지금 우리가 7교시 거지. 같은 사이트 아니야? 여기 7주차에 온라인 7주차 9교시 보강 출석으로 하나. 잠깐. 쏘리. 네네. URL 안 했다. 미안해. 다시. 지금 했어. 미안해. 다시 들어와 줄래, 얘들아? 미안한데 좀 다시 들어와 줄래? 미안한데 다시 좀 들어와줘.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다시 설정했거든. 다시 접속해줘. 잠깐만. 잠깐 출석 좀 한번 봅시다. 화면 공유하고. 자, 보이지? 잘 됐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는 내가 보니까 정리한 거 지금 아까 7주차 정리를 발표했었나 우리가? 그치? 6주차를 했었니? 7주차 했었니? 오전에. 저희 6주차 했습니다. 그럼 7주차 하면 되겠네, 그치? 오늘 간단하게 7주차 맞지? 7주차에 형민이가 맨날 오프라인으로 오다가 처음 온라인으로 했는데
형민이가 한번 정리한 거 한번 발표 한번 해보자. 형민아. 네. 그 2.6.1의 네트워크 접근에서는 이거 회사 그 네트워크망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보안 통제를 적용을 시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네트워크에 이제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IP도 관리하고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이 사용자도 인간들 사용자도 이 네트워크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인증 절차랑 그 과정들을 다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네,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접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네트워크 접근에서 그냥 정리한 게 아니고 완전 다 쓴 거야. 형민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많아. 쓰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용이 이렇게 많아. 다 쓴 거야? 카펜페이트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다 썼어요. 쓴 거야? 카펜페이트 한 거야? 직접 타이핑했는데. 타이핑해서? 그러면 자 네트워크 접근에서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접근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망이 구성되어 있으면 비인가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붙을 경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구성도를 또 관리를 해야 돼. 네트워크 구성도는 회사에서 실제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스위치, 어떤 뭐 라우터, 어떤 뭐 보안 장비들이 뭐 ESM 장비부터 했고 어떤 DB 서버가 어디에 있고 IP 대역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인가되어 있는 IP에 대한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뭔가 IP를 붙여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IP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또 통해서 뭘 해야 돼? 그 연결되는 단말기들에 대한 것들이 인증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절차들을 해주고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인 서버들이 붙어 있는 공간 그리고 실제 그거하고 완충시켜주는 DMZ 공간 그리고 아예 외부망하고 차단시킨 내부망에 대한 공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망 분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SMS 심사를 가게 되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망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실제 물리적으로 망 분리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망 분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 망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 장비들을 써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망 분리도 진행해도 어떤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다뤄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DMZ나 개발존에 대한 것들 또 분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발존이라는 거는 진짜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는 서버 환경, 개발 환경이 있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로 런칭이 되게끔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서비스를 이관할 때 이관 절차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에 대한 어떤 형상 관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정보보호 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루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공학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부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가되어 있는 놈들만 해야지 인가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접속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 IP 네트워크를 쓰려면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네트워크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있는 IP를 기반으로 사용 통제들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비인가된 뭐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한 뭐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좀 통제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DMZ 이런 용어도 좀 정확히 알아야 돼. 뭐 DMZ가 우리 뭐 휴전선에 있는 그곳을 DMZ라고 하는데 DMZ라는 건 뭐냐면 외부 웹 서버들은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주소 요청을 해야만이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망하고 서버들을 좀 뭔가 완충을 시켜주는 그런 구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DMZ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서버팜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구분해가지고 서버들이 구성되고 있는 공간. DB팜은 뭐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실제 회사에 가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 가서 보게 되면 또 일부 보안 장비들이 모여 있는 그 IT 센터하고 서버단에 있는 서비스 센터들 그리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부가 네이버 클라우드 쪽으로 전부 다 인프라 쪽이 다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뀌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버 그다음에 뭐 보안 장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영역들에 대한 어떤 분리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실제 좀 운영하는 사람들 실제 뭐 서버를 운영하거나 어떤 보안 장비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환경 개발 환경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런칭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부분들 이것도 네트워크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외부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실제 뭐 교육장이나 뭐 외부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도 분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다뤄야 될 네트워크 접근 부분이다. 그다음 여기 또 두 번째가 이제 뭐 IP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고 결함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쭉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해 봐, 영민아. 네, 정보 시스템은 이제 이제 실제 정보 시스템 그 정보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기능들 거기에 접근을 할 때 이제 이 인가된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 확인 절차도 다 수립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이제 정보를 사용을 할 때에도 이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계속 세션 이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세션을 강제로 만료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정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는 따로 망을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나 네트워크 시스템 등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보호구역 내 뭐 장비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통제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통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서버, 네트워크나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별 운영 체제의 접근에 따라서 이 방법들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보 시스템마다 다루는 운영 체제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장비는 뭐 윈도우즈 기반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장비는 뭐 리눅스 기반. 그래서 각각 대부분 이제 교수님 가서 보면 대부분 이제 리눅스 베이스에서 많이들 보안 장비들이 이제 구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안 쪽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다루고 하려면 어떤 리눅스 운영 체제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권한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권한이 부여가 되고 적당한 사용자 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계정이 있고 있는데 이런 공용 계정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뭐 공용 계정을 해가지고 좀 시스템의 접근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다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정들, 불필요하게 만든 계정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안 쪽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현행화 관리. 현행화가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실제 데이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행화인데 그런 현행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자산 같은 경우 자산 분류를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자산이 없어. 근데 자산 목록은 있고 그러면 지금 안 맞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산이 있으면 장부에 있으면 그대로 자산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현행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접속 뭐 위치에 대한 제한들이 있어서 접속자에 대한 어떤 IP를 통해서 제한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서버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IP를까지 매핑을 시켜가지고 IP, ID, 패스워드가 맞아야만이 접속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관리자 등 특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쓰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인증서랑 OTP 같은 거. 요즘 이제 교수님이 그 국민카드 갔을 때는 국민카드는 인트라넷 기반으로 전 사원이 OTP를 가지고 쓰더라고요. 근데 OTP가 우리가 뭐 은행에서 주는 OTP가 아니라 이제 요즘 그냥 다양한 시스템에서 배급해주는 OTP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베이스의 어떤 OTP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떻게 쓰는지는 회사의 정책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시스템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접근 수단으로 이제 뭐 SSH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FTP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암호화 프로토콜들이 좀 사용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동일 네트워크 내에 서버 간에 접속할 때도 같은 영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접속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서버와 서버는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조차도 이제 접근 통제 조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시스템으로 뭐 자동화했고 요즘 뭐 대부분 뭐 세션 타임 같은 거 줘가지고 뭐 세션 끊는 것처럼 시스템들도 일정 시간 접속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냥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요즘 지능화되어서 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대한 독립 서버들이 운영되는 상황들. 자, 이 독립 서버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회사마다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주력하는 사업과 또 기타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버들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ISMS나 ISMSP 인증 같은 경우조차도
실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증하는 게 아니야. ISMS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 장비들이다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교수님이 이제 그 본인 확인 기관 때문에 이제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데 가서 봤는데, 본인 확인 서버는 되게 심플해. IT 센터에도 그냥 서버 하나 갖다 놓고 렉 하나에 그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만 점검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근데 실제 그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주변 인프라하고 연계돼서 보안 장비도 연결되어 있고 기존의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계정을 갖다 쓰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까지 추가로 다 검토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독립 서버라고는 하지만 독립 서버에 연결이 돼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갖고 제공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응용 프로그램 접근을 한번 설명해 봐요. 성민아. 이제 위에서 네트워크 접근이랑 비슷하게 이제 실제 그 정보 시스템 이용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 통제 방안에 대해서 그 체계를 잡아놓은 항목이고, 어, 전체적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어차피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자별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정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에 대한 것들 차등 부여해가지고 중요 정보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들, 뭐 웹 오피스 시스템, 뭐 회원 관리 시스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식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DB 보안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마스킹하고 암호하고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그 주민번호 수집도 못하지만 그 만약에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정말 암호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최소 권한의 원칙에 따라서 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실제 이제 중요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입력, 조회, 변경, 삭제 등의 권한을 이게 함부로 막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웹에 접속해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때 쿼리들을 막 날려 가지고 막 자유롭게 막 검색이 되게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최소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이제 비인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통제하는 게 뭐 당연하게 필요하고, 쭉 가보고,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시에 대한 거네. 성민이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형민아? 이제 얘도 이제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제 권한을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권한을 음.
다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권한을 정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이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그 정보 시스템이나 비슷해요. 개념적인 거.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면 되고, 그래서 뭐 테이블의 목록이나 저장되는 정보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식별들이 잘 되어게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 정보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위치들,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컬럼명 이것만 알아도 전부 다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들이 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제 정기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현행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현황이 좀 현행화가 맞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접근 통계에 따른 어떤 통제들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다. 이제 DB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정말로 실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거고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요 정보에 대해서 뭐 칼럼이나 처리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통제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다음 이제 무선 네트워크 접근에서 핵심은 뭘까? 예, 오늘 과제 내용으로 그 실습했듯이 와이파이 이제 무선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하게 될 건데 이 사실 이 무선 랜 쪽에 이제 보안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관리적으로 이제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정책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총수신 할 때는 암호화가 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무선랜도 이제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랜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윕스 같은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무선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방해해 가지고 막 통신이 안 되게끔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장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실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원격 통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원격 통제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이제 물리적으로 그 바로 접근을 하는 거 외에 이제 그 보호구역 외에서 그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원격은 그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즘 뭐 재택근무들 많이 한단 말이야, 회사에서. 그러면 실제 회사망에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VPN을 가지고 이제 보안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 실제 이제 회사의 중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재택 환경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데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유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실제 그 재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VPN 기반으로 하지만 이게 진짜 뭐 암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격 접속에 대한 어떤 뭐 로그인 기록이나 주기적인 분석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키포인트. 그래서 원격 같은 경우 이제 VPN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고 등이 좀 발생하시는데, 그래서 보안팀이 좀 많이 요즘 좀 이런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쭉 가서 자, 인터넷 접속 통제에서의 핵심은 뭘까? 이제 위에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제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정보가 오가는 망과 이제 그렇지 않은 망을 분리를 해야 되고 이거 인터넷도 이제 사내망, 인터넷망이랑 이제 회사 내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네,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망과 분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관제를 하고 이제 통제를 해야 음. 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망으로 나간다는 거는 외부로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 같은 데는 이제 사내망에서는 이제 외부망으로 나가는 걸 대부분 통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웹키퍼 같은 이제 보안 장비들을 써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걸 아예 다 차단해버려. 뭐 80 포트부터 시작해서 다 차단하고 실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뭔가 대외적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뭔가 교류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사 정책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계정으로 접속할 건지에 대해서 해버리면 권한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수시로 인터넷에 대한 것들을 접속해가지고 확인하고 막 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로고 관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키퍼 같은 보안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접속 통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음에 이제 암호 정책. 이제 위에서부터 계속 했듯이 이제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에도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개인 좀 유출이 됐을 때 좀 취약할 수 있는 개인 정보나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제 그 정보 자체에도 암호를 걸어가지고 주고받고 할 때도 이제 그 암호화된 거를 이제 복화를 시킬 수 있어야만 이제 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암호 정책은 우리 또 보안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암호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데 암호 통제 정책이 있어서 암호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 거고 암호 키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암호 키를 금고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막 그 키 관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 관리적인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암호키 관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생성, 뭐 배포, 파괴에 대한 것들을 뭐 잘 수립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신 보안 어떤 취약점, 뭐 안전한 코딩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요구 사항을 정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뭐 보안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말 그대로야. 보안 요구하고 있는 게 정말 적법하냐, 그리고 언제 시행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민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정리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쭉 봤고, 자, 그러면 지금 과제, 그래서 과제 우리가 이제 그 6주차에 대한 정리 오전에 끝냈고 지금 이제 7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8주차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와야 될 거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올 때는 여기 작성해서 올리고 오면 돼요. 자, 잠깐만. 교수님 혹시 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 그 레포트 쓰고 있었는데 음.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뭐 문제될 건 없나요? 상관은 없어. 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 아, 뭐 공부하면서 하는 거는 좋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은 되게 이제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라는 거였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영상 하나 좀 보여줄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ISMSP 인증심사원에 대한 걸 한번 좀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상은 아니지만, 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ISMSP 인증 심사원이 되려면 이 몇 가지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준비 지금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뭐 유튜브에 있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좀 하나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교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경력 뭐 5년 이상인가 하면 이 자격은 되는데 이 합격률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시험을 엄청 빡세게. 네. 그래서 보면 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화면 공유. 교수님, 교수님, 어? 이거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건가요? 니네 안 들려? 네, 소리 안 들립니다. 그래? 화면 공유된 소리 안 들리나? 잠깐만. 줌에서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수님, 어? 소리 공유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래? 있는데 잠깐. 고급에 들어가시면 소리 공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참.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공유에 가면 고급 옵션에 어디에 있는 거? 소리 공유 없나요? 혹시 체크박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있는데 아니면 짠거. 저희한테 권한을 화면 공유 권한 풀어주시고 저희가 내가 트는 했어. 방법도 있긴 해요. 화면 공유 해봤거든. 해봐. 잠시만요. 소리 안 들려 아직도? 화면이 공유가 아예 안 됐어요. 화면. 여기 있다. 쏘리. 여기 체크하는 게 하나 있네. 위험 수용 하면 이제 회전 보이지? 감수가 들려? 되는데 좀 네, 잘 돼요. 회전 감소 이렇게 해도 이제 본인이 다시 이제 수러를 풀면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암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엽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변별력이 가려지고 합격에 당락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 돼. 시험 개요. 이제부터 ISMSP 인증심사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우즈 한 말 중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슬럼프에 빠지면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정상을 되찾곤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남들이 봤을 때 이제 피지컬이나
멘탈이나 거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습을 통해서 성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ISMS-P 시험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SMS-P 자격 검정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3개 이제 기관에서 공동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을 해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자격 신청, 자격 발급 및 관리 등 이러한 업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보통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검정은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업체가 그 전까지는 이제 CPO 포럼이라는 기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표준협회에서 2년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선발 과정은 일단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법이 바뀌고 출제위원도 바뀌고 여러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문제은행에 기반은 하지만 매년 다른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기와 실기평가 이제 2개인데요. 필기평가는 이전에 이제 자격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 검토 후 준비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필기시험 이제 치르게 되면 OMR 카드에 기재를 하고 합격자가 안내가 됩니다.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 총 2회에서 4회 정도 실기평가가 운영하고요. 5일 과정으로 회차별 40명 규모, 200명까지도 가능한데 보통 이제 100여 명 내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고요. 그 서류, 필기, 실기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MS-P 자격검정 일정은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보통 4월 말 정도에 이제 자격검정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류 접수를 5월 20일, 1차 필기 전형이 7월 13일, 2차가 이제 9월 정도에 전형이 발표가 돼서 이제 실기 교육을 받고요. 교육 후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는 11월에 최종 합격자가 통보가 되고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이때부터 심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부단히 ISMS-P 학습과 준비를 하셔야지 심사원이 되실 수 있고요. 11월에 심사원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SMS-P 시험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MS-P는 필기와 실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 시간이 필기가 120분, 객관식 문제가 50문제 정도 됩니다. 사실 실기는 지금 논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필기이기 때문에 필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고요. 약 20% 정도가 2개 이상, 보통 2개입니다. 작년부터 2개를 고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응시료는 무료고 합격률이 작년에는 5%, 또 그 재작년은 시험이 없었고요. 재작년은 한 10% 정도 합격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요. 시험 후 약 1개월 후에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실기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추려지는 겁니다. ISMS-P 시험이 그러면 왜 어렵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시면 이 지문의 기본적인 읽어야 될 분량이 한 바닥에서 한 바닥 반 정도 되고요. 이 보기도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운 그런 보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용어 정의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속독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지문을 다 읽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만 빨리 읽으셔야 합니다. 문제의 유형이 왜 어렵냐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요. 가장 결함에 가까운 인증 기준은 그래서
모두 부적절하지만 가장 부적절한 걸 골라야 되고요. 심사원의 이해야 할 태도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인증 기준이 헷갈려도 안 되고요. 경찰처럼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도 안 되고요. 뭐 솔루션 영업대표도 안 된다 그러면 솔루션을 추천을 해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하되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엽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서 인터뷰 전체를 읽다가 시간이 다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였는데 그게 뭐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함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서 답을 고르는데 왜 틀렸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심사원의 판단이 출제자가 볼 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좀 편협하거나 확증 편향에 빠지면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보면 아무래도 이 시험이 정보보호이기 때문에 이 보안 시스템 개발 운영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이나 품질 전문가, 이 거버넌스 전문가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되는 정확한 인증 기준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 시스템 개발 운영자의 지식과 이 법 품질 전문가의 그 해석 능력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 노하우를 가진 분이 그냥 실무 경험만 있는 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모든 시험이 사실 그렇고요. 이론은 공부 노하우,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젊은 30, 40대 친구들이 유리하냐 아니면 5, 60대 경력 있는 베테랑이 유리하냐 이건 공부에 따라서 다른 거지 30, 40대는 이제 무작정 암기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성실한 게만 하면 암기도 더 잘하겠죠. 유리하고 5, 60대는 아무래도 그 삶의 경륜이나 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경험, 공부 방법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취득 후 혜택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증심사원을 취득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목적은 금전적인 혜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문료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문료는 20만원부터 45만원까지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에서 5% 정도 세금을 떼고 바로 이제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그 감리나 다른 이런 자문보다 이거는 이제 인증심사원 홈페이지 그 공고문을 보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공고문에서 본인이 이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원클릭으로 인증심사에 참여 가능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이나 이런 거는 제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그 심사원도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전업으로 하는 전문 심사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만 원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35만 원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일수만 채워지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15일 정도 하면 한 500만 원 이상 가능하고요. 21일 정도 중에 이제 15일 정도 하고도 500만 원이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인증 컨설팅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는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경력이 쌓여야 합니다. 인증심사원이 되고 한 3, 4년 정도 필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 강의료
이렇게 있는데요. 제안사평가위원은 보통 이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1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강의료는 시간당 뭐 5만 원에서 20만 원. 뭐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들은 본인이 이제 역량과 열정에 따라서 충분히 수입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가능해서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뭐 이직이나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금전적 혜택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자격증 이상은 거의 정보보호업계에서 최고 권위의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기회는 뭐 인증 컨설팅, 뭐 PL이나 PM 기회, 그리고 정보보호 프로젝트에 우수한 역할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커뮤니티에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뭐 강의나 뭐 과제 등의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전문가로서 한 단계 이제 네임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사, 석사, 박사 등의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직 시 혜택은 당연히 있고요. ISMS는 의무 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SMS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원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교수님 이거 보여준 건 뭐냐면,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게 보안 쪽에 ISMS 관리 체계를 받아야 될 기관, 자, 그래서 이 ISMS라는 게 우리 보안 쪽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그 자격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또 평가하는 또 평가위원들은 또 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아까 본 것처럼 30, 40대, 뭐 50대, 60대 막 그런 거 구분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어떻게 뭐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아까 우리 결함 사항들 막 봤잖아요. 그 체계를 어떻게 하면 하는지 그런 사례들.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 딱 단답형을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막 골라야 되는 거야. 다음 중 뭐 적합한 걸 모두 고르세요 하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다. 그리고 상황이 또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나중에 보안 쪽으로 가게 되면 5년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자격이 되니까 한번 좀 트라이를 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제 보강하느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그 아까 시험 문제 알려준 거 기반을 해서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 그러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고요. 이걸수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